민주는 거울 앞에서 정장 넥타이를 매며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오늘은 약혼녀 수영의 부모님을 처음 만나는 날이었거든요. 손이 자꾸 떨려서 넥타이가 삐뚤어졌어요. 아, 왜 이렇게 떨리지? 민주는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수영의 아버지는 국내 굴지의 금융그룹 부회장이었어요. 어머니는 명문가 출신의 사교계 유명인사였고요. 이런 집안에 자신 같은 평범한 공대생이 사위 후보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가슴이 답답했어요. 삼촌 태식은 부엌에서 라면을 끓이고 있었어요. 너무 긴장하지 마라, 민준아. 삼촌의 목소리는 언제나처럼 따뜻했어요. 너는 충분히 훌륭한 청년이야. 하지만 삼촌의 손은 기계 기름으로 새까맣게 얼룩져 있었어요. 낡은 작업복을 입은 채 말이에요. 20년 넘게 자동차 부품 공장에서 일해온 삼촌의 모습이었어요. 민주는 순간 마음이 움츠러들었어요. 삼촌이 나쁜 건 아니었어요. 정말 좋은 분이었거든요. 하지만 수영의 부모님 앞에서 삼촌 이야기를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삼촌 혹시 오늘 저녁에 집에 계실 건가요? 민준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혹시나 수영이 집에 들를까봐 걱정이었거든요. 태식은 조카의 마음을 금세 눈치챘어요. 하지만 내색하지 않았어요. 부모를 일찍 잃은 민준을 대학까지 키워낸 게 자신의 전부였는데요. 이제 조카가 자신을 부끄러워하는 것 같아서 마음이 아팠어요. 응, 야근이 있어서 늦을 것 같아. 태식이 거짓말을 했어요. 민준을 위해서였어요. 민준은 안도의 표정을 지었어요. 그 모습을 본 태식의 가슴은 더욱 아팠어요. 하지만 웃음을 잃지 않았어요. 잘 다녀와라. 예의 바르게 행동하고. 네, 삼촌. 고마워요. 민준이 현관문을 나서는 뒷모습을 바라보며 태식은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자신 때문에 조카가 힘들어하는 게 안타까웠어요. 수영과 함께 강남의 고급 레스토랑에 도착한 민준이었어요. 건물 외관부터가 압도적이었어요. 와, 정말 대단하다. 민준은 속으로 감탄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더욱 위축되었어요. 이런 곳에서 자란 수영과 자신의 차이가 너무 크게 느껴졌거든요. 수영의 부모님은 품격 있는 차림새로 나타났어요. 하지만 민준을 바라보는 시선이 차갑기만 했어요. 특히 수영의 어머니는 민준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평가하는 듯한 눈빛이었어요. 안녕하세요. 민준입니다. 민준이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어서 오세요. 수영의 아버지가 정중하지만 거리감이 느껴지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앉으세요. 분위기가 어색했어요. 민준은 등에 식은땀이 흘렀어요. 메뉴를 고르는 동안에도 긴장이 풀리지 않았어요. 수영의 아버지가 드디어 입을 열었어요. 민준군 가족분들은 어떤 일을 하시나요? 결국 나올 질문이 나왔어요. 민준의 목이 바짝 말랐어요. 저 삼촌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삼촌분이 어떤 사업을 하시는지 궁금하네요. 수영의 어머니가 날카롭게 물었어요. 혹시 회사를 운영하시나요? 민주는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공장 근로자라는 말이 도저히 입에서 나오지 않았거든요. 아니요. 제조업 분야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민준이 최대한 애둘러 표현했어요. 하지만 수영의 부모님은 이미 눈치챈 듯 했어요. 아, 그렇군요. 수영의 아버지의 목소리가 더욱 차가워졌어요. 분위기가 급격히 얼어붙었어요. 대화는 어색하게 이어졌어요. 민주는 음식을 먹는 둥 마는 둥 했어요. 목에서 넘어가지 않았거든요. 수영도 불편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민준 군은 대학에서 뭘 전공하나요? 수영의 어머니가 다시 물었어요. 기계공학과입니다. 아, 그럼 취업은
어디로 생각하고 있나요? 대기업 엔지니어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요즘 대기업 취업이 쉽지 않다던데요. 수영의 아버지가 의미심장하게 말했어요. 특히 집안 배경도 많이 보더라고요. 그 말에 민준의 안에서 뭔가가 툭 하고 끊어졌어요. 결국 집안 얘기로 돌아온 거였어요. 민준은 손을 꽉 쥐었어요. 손톱이 손바닥에 박힐 정도로요. 식사가 끝날 때까지 민준은 거의 말을 하지 못했어요. 수영의 부모님은 민준에게 관심을 보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수영에게 다른 남자 얘기를 꺼냈어요. 수영아, 김 변호사 아들 만나봤니? 엄마, 여기서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수영이 당황하며 말했어요. 하지만 수영의 어머니는 개의치 않았어요. 좋은 집안 아들인데 한번 만나보라고. 민주는 모든 걸 이해했어요. 자신은 이미 탈락한 거였어요. 식사 후 수영의 집으로 향하던 중이었어요. 택시 안에서 수영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민준아, 우리 부모님이 좀 까다로우시긴 하지만 수영도 부모님의 반응을 느꼈던 거예요. 괜찮아요. 민준이 담담하게 말했어요. 하지만 마음은 무너져 내리고 있었어요. 사실 우리 부모님은 집안을 많이 보시거든. 수영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어요. 알아요. 민주는 더 이상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어요. 현실이 너무 냉혹했어요. 수영의 집 앞에서 내린 민준이었어요. 들어가 보실래요? 수영이 물었지만 진심은 아닌 것 같았어요. 아니요. 오늘은 그냥 갈게요. 민준이 고개를 저었어요. 더 이상 상처받고 싶지 않았거든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민준의 마음은 무거웠어요. 지하철 안에서 자신과 비슷한 또래들을 보며 생각했어요. 다들 어떤 집안에서 자랐을까? 나만 이렇게 초라한 걸까? 집에 도착했을 때 삼촌은 아직 돌아오지 않았어요. 민준은 혼자 방에 앉아 있었어요. 오늘 있었던 일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수영 부모님의 차가운 시선이 계속 떠올랐어요. 제조업 분야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자신이 했던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어요. 왜 그렇게 애둘러 말해야 했을까요? 삼촌이 부끄러운 건 아닌데 말이에요.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어요. 이 사회에서 공장 근로자라는 건 인정받기 힘든 직업이었거든요. 밤 11시가 되어서야 삼촌이 돌아왔어요. 민준아. 아직 안 잤구나. 태식이 피곤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네, 삼촌. 민준은 오늘 있었던 일을 털어놓고 싶었어요. 하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삼촌에게 상처 주고 싶지 않았거든요. 어떻게 됐어? 잘 됐나? 태식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민준의 어두운 표정을 보고 모든 걸 짐작했지만요. 네, 잘 됐어요. 민준이 거짓말을 했어요. 하지만 태식은 알고 있었어요. 조카의 표정만 봐도 뻔했거든요. 힘들었구나. 태식이 조용히 말했어요. 그 한마디에 민준의 눈가가 뜨거워졌어요. 삼촌, 죄송해요. 뭐가 죄송하니? 제가 삼촌을. 민준이 말을 시작하려 했지만 태식이 손을 저었어요. 괜찮다. 내가 잘 되는 것이 내 바람이니까. 태식의 목소리는 여전히 따뜻했어요. 하지만 마음 한편에는 쓸쓸함이 밀려왔어요. 자신이 조카에게 짐이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삼촌은 왜 이렇게 좋으신데? 민준이 중얼거렸어요. 세상이 이상한 거야, 민준아. 태식이 조카의 어깨를 다독였어요. 언젠가는 달라질 거야. 하지만 태식 자신도 확신이 없었어요. 이 사회가 정말 달라질 수 있을까요? 그날 밤 민준은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삼촌의 20년 경력과 기술력은 정말 대단했어요. 하지만 세상은 그런 걸 인정해 주지 않았어요.
학벌과 집안 배경만 중시했거든요. 며칠 후 수영으로부터 연락이 왔어요. 민준아, 우리 만나서 이야기해야 할 것 같아. 수영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무거웠어요. 민준은 이미 무슨 말을 들을지 예상하고 있었어요.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하지만 피할 수는 없었어요. 카페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민준은 마음의 준비를 했어요. 어떤 말을 들어도 담담하게 받아들이기로요. 하지만 막상 카페에 앉아 있으니 떨렸어요. 수영이 나타났어요. 평소보다 화장이 진했어요. 뭔가 결심한 듯한 표정이었어요. 민준아, 응, 우리 좀 더 생각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 결국 나올 말이 나왔어요. 민준은 담담히 받아들였어요. 예상했던 일이었지만 마음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집안 차이 때문이지? 민준이 직접적으로 물었어요. 수영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 침묵이 모든 걸 말해 주었어요. 알겠어. 민준이 일어섰어요. 더 이상 들을 말이 없었거든요. 민준아, 미안해. 수영의 목소리가 작았어요. 하지만 민준은 돌아보지 않았어요. 카페를 나서며 민준은 생각했어요. 역시 현실은 냉혹하구나. 집에 돌아온 민준은 삼촌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어요. 더 이상 숨길 수도 없었고 숨기고 싶지도 않았거든요. 그래, 그런 일이 있었구나. 태식은 조카의 어깨를 다독이며 말했어요. 너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내 배경 따위는 상관없을 거야. 하지만 민주는 현실을 받아들여야 했어요. 이 사회에서 출신 배경의 차이는 넘을 수 없는 벽이었거든요. 삼촌, 제가 삼촌을 부끄러워해서 죄송해요. 민준이 고개를 숙였어요. 아니야, 민준아. 세상이 그렇게 만든 거야. 태식의 목소리에는 슬픔이 묻어 있었어요. 하지만 언젠가는 달라질 거야. 진짜 실력을 인정받는 날이 올 거야. 그날 밤 태식은 책상 서랍 깊숙이 숨겨둔 서류들을 꺼내보았어요. 특허 증서들과 기술 개발 관련 문서들이었어요. 20년 넘게 현장에서 쌓아온 기술력과 혁신적인 아이디어들이 담긴 소중한 자료들이었어요. 하지만 이런 것들이 세상에서 인정받을 날이 올까 싶었어요. 학력도 없고 배경도 없는 자신이었거든요. 그저 현장에서 묵묵히 일해온 것뿐이었어요.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조카를 위해서라도요. 민주는 삼촌의 등을 바라보며 죄책감에 사로잡혔어요. 자신 때문에 삼촌이 상처받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찢어질 듯 아팠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이 현실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지 막막하기만 했어요. 이제 민주는 홀로 서기를 해야 했어요. 더 이상 삼촌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진정한 시련은 이제 시작일 뿐이었어요. 세상은 아직 그들의 진짜 가치를 알아보지 못하고 있었거든요. 민주는 대학 취업 박람회장을 돌아다니며 이력서를 내고 있었어요. 하지만 대기업 부스마다 똑같은 반응이었어요. 집안 배경도 중요합니다. 한 대기업 인사 담당자가 노골적으로 말했어요. 요즘은 부모님 직업란도 꼼꼼히 봅니다. 회사 이미지와 맞아야 하니까요. 민준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이력서를 받아주지도 않는 곳들이 많았어요. 죄송합니다. 저희는 추천서가 있어야. 학과 교수님 추천서 말고 사회적 추천서요. 사회적 추천서라는 게 뭔지 민주는 알 수 있었어요. 결국 인맥과 배경을 말하는 거였거든요. 민주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집에 돌아왔어요. 가방 속 이력서들은 거의 그대로 남아 있었어요. 삼촌 태식은 여전히 새벽 6시에 공장으로 출근했어요. 20년째 변함없는 일상이었어요. 하지만 요즘은 동료들의 시선이 부담스러웠어요. 태식아, 내 조카 대학생이라며?
김 기사가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말했어요. 우리 같은 공돌이 삼촌 두고 출세하려고 하나? 다른 동료들이 웃었어요. 하지만 그 웃음 속에는 씁쓸함이 섞여 있었어요. 태식의 가슴이 무거워졌어요. 조카가 자신을 부끄러워한다는 걸 동료들도 눈치챈 거였어요. 애들이 그럴 나이지 뭐. 태식이 애써 웃으며 말했어요. 하지만 마음속은 찢어질 것 같았어요. 민준이 대학교 기계공학과 실습실에서 작업하고 있을 때였어요. 교수가 민준에게 다가왔어요. 민준이 집에서 기계 만지는 일 하는 사람 있어? 네, 있습니다. 민준이 대답했어요. 그럼 이론보다는 실습이 쉽겠네. 교수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요즘 엔지니어는 이론이 더 중요해. 현장 기술자들과는 급이 다르거든. 그 말에 민준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현장 기술자라는 말에 담긴 무시가 느껴졌거든요. 실습실에서 배운 걸로 현장을 안다고 생각하면 안 돼. 교수가 계속 말했어요. 진짜 엔지니어는 설계부터 관리까지 다 해야 하는 거야. 민주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삼촌의 20년 경력이 무시당하는 기분이었거든요. 태식은 점심시간에 동료들과 함께 식당에 갔어요. 우연히 TV에서 경제 토크쇼가 나오고 있었어요. 수영의 아버지가 출연해서 말하고 있었어요. 제조업은 이제 사양산업입니다. 우리나라는 금융과 서비스업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제조업은 후진국에 맡기고 우리는 더 고부가 가치 산업에 집중해야죠. 동료들이 씁쓸한 표정을 지었어요. 우리 같은 사람들은 도태되라는 뜻인가? 한 동료가 중얼거렸어요. 20년, 30년 해온 기술이 하루아침에 쓸모 없어지는 거네. 태식도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세상이 자신들을 어떻게 보는지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순간이었어요. 민주는 아르바이트 면접을 보러 갔다가 수영과 마주쳤어요. 수영은 새로운 남자친구와 함께 있었어요. 그는 대형 로펌 변호사 집안의 아들이라고 했어요. 수영은 민준을 못 본 척했어요. 새 남자친구는 민준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비웃는 듯한 표정을 지었어요. 제가 수영이 전 남친이야. 그가 수영에게 작은 소리로 말했어요. 레벨이 좀 다르네. 수영이 당황하며 그를 말렸어요. 하지만 민주는 다 들었어요. 가슴이 뜨겁게 달아올랐어요. 하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현실이 그랬거든요. 민주는 그 자리를 피해 달아났어요. 숨이 차도록 뛰었어요.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하지만 참았어요. 이런 일에 울면 안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태식이 근무하는 공장에 새로운 설비가 도입되었어요. 독일제 최신 정밀 가공 기계였어요. 가격만 해도 수십억 원이 나가는 장비였어요. 독일에서 기술자들이 와서 설명해 줬어요. 하지만 제대로 작동시키지 못했어요. 이상하네요. 본국에서는 잘 되는데. 독일 기술자가 당황했어요. 습도 때문일까요? 아니면 전압 문제. 관리진들도 속수무책이었어요. 비싼 돈 주고 산 기계가 이게 뭐야? 공장장이 화를 냈어요. 태식은 혼자 매뉴얼을 밤새 읽어가며 기계의 원리를 파악했어요. 독일어로 된 기술 자료도 번역기를 돌려가며 읽었어요. 20년 넘게 현장에서 쌓은 경험으로 볼 때 문제점이 보였어요. 하지만 그는 단순한 현장 기술자일 뿐이었어요. 관리직들은 현장 기술자가 뭘 알겠어 라며 무시했어요. 태식 씨, 기계 청소나 잘 해줘요. 한 관리자가 건방지게 말했어요. 이런 첨단 장비는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까. 태식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답답했어요. 문제가 뭔지 알겠는데 말할 기회를 주지 않았거든요. 민주는 학과 동기들과 함께 있을 때 가장 위축되었어요.
친구들은 부모의 직업을 자랑스럽게 이야기했어요. 우리 아버지는 대학 교수야. 우리 엄마는 의사거든. 우리 아빠는 대기업 임원이시지. 민준만이 입을 다물고 있었어요. 누군가 민준이 부모님은 뭐 하시는데? 라고 물으면 얼버무렸어요. 그냥 제조업 쪽에서. 아, 공장 사장님이신가? 아니요. 민준이 작게 대답했어요. 친구들의 관심이 급격히 식어갔어요. 공장 사장이 아니라면 뻔했거든요. 아, 그렇구나.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민주는 그 순간이 가장 힘들었어요. 삼촌이 나쁜 사람이 아닌데 말이에요. 오히려 누구보다 성실하고 훌륭한 분인데요. 하지만 세상은 그렇게 보지 않았어요. 태식은 기계 앞에서 혼자 고민하고 있었어요. 독일 기술자들도 해결하지 못한 정밀도 문제를 발견한 거예요. 그는 자신만의 방식으로 기계를 개조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확신이 있었어요. 하지만 허가 없이 기계를 건드릴 수는 없었어요. 자칫하면 수십억 원짜리 장비를 망가뜨릴 수도 있었거든요. 그러면 모든 책임을 져야 했어요. 이런 젠장. 태식이 속으로 욕을 했어요. 답답해서 미칠 것 같았어요. 분명히 해결할 수 있는데 기회를 주지 않았거든요. 민준이 취업 상담을 받으러 간 취업지원센터에서였어요. 상담사가 민준의 이력서를 보더니 고개를 저었어요. 요즘 대기업 입사에는 부모 배경도 중요합니다. 특히 금융권이나 대기업 계열사 쪽은 더욱 그렇고요. 제조업 쪽으로 방향을 바꿔보는 게 어떨까요? 상담사의 말에 민주는 씁쓸했어요. 제조업도 무시당하는 분야였거든요. 하지만 제조업도 요즘 전망이 그래도 문턱이 낮으니까요. 문턱이 낮다는 표현에 민준의 가슴이 아팠어요. 삼촌이 평생 몸담고 있는 분야를 그렇게 표현하다니요. 다른 방법은 없나요? 민준이 물었어요. 인맥을 쌓아보시거나 아니면 대학원에서 좋은 교수님을 만나시거나 결국 스펙과 인맥 얘기였어요. 실력으로는 안 된다는 뜻이었어요. 태식의 공장 동료들은 점점 더 위축되어 갔어요. 정부 정책도 서비스업 육성에 치중되어 있었어요. 제조업은 후진국으로 이전시키라는 압박이 거셌어요. 우리 같은 사람들은 이제 설 자리가 없나 봐. 동료 김 기사의 한탄이 태식의 마음을 무겁게 했어요. 20년 넘게 해온 기술이 하루아침에 무용지물이 되는 거야. 자식들도 우리 일 안 하려고 하고 태식도 그 말에 공감했어요. 조카 민준도 자신의 일을 부끄러워하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태식은 포기할 수 없었어요. 이 일이야말로 자신의 전부였거든요. 민주는 도서관에서 공부하다가 수영의 근황을 SNS에서 보게 되었어요. 그녀는 새로운 남자친구와 함께 고급 레스토랑에서 찍은 사진들을 올리고 있었어요. 댓글에는 축하 메시지들이 가득했어요. 역시 좋은 집안끼리 만나야 해. 금융맨이랑 잘 어울린다. 수영이 복 많네. 좋은 남자 만났어. 민주는 스마트폰을 꺼버렸어요.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았거든요. 가슴이 쓰라렸어요. 자신도 좋은 집안에서 태어났다면 어땠을까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소용없는 일이었어요. 현실은 바뀌지 않았거든요. 그날 밤 태식은 민준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민준아, 혹시 삼촌 때문에 힘든 일이 있니? 민준은 괜찮다고 했지만 태식은 조카의 진심을 알 수 있었어요. 자신의 존재가 조카에게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것을요. 이 사회에서 제조업 종사자가 얼마나 무시받는지를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어요. 삼촌은 괜찮으니까 신경 쓰지 마라. 태식이 애써 웃으며 말했어요. 하지만 마음속은 무너져 내리고 있었어요. 평생 성실하게 살아왔는데
왜 이런 대우를 받아야 하는지 모르겠었어요. 태식은 그날 밤 서랍에서 특허 서류들을 다시 꺼내 보았어요. 수십 년간 현장에서 개발한 혁신적인 기술들이었어요. 하지만 학력도 배경도 없는 자신이 인정받기는 어려워 보였어요. 이런 걸로 뭘 할 수 있을까? 태식이 중얼거렸어요. 특허증들이 무색해 보였어요. 세상이 인정해주지 않는다면 아무 의미가 없었거든요.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조카를 위해서라도요. 언젠가는 이 기술들이 빛을 발할 날이 올 거라고 믿고 싶었어요. 민주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삼촌의 기술력은 정말 뛰어났어요. 집에서 본 삼촌의 작업 노트들은 대학교 교재보다 더 정확하고 실용적이었거든요. 하지만 이 사회는 그런 것보다는 학벌과 집안 배경을 더 중시했어요. 언제쯤 진짜 실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절망감이 밀려왔어요. 이 벽을 넘을 수 있을까요? 민주는 잠들기 전까지 그 생각을 멈출 수 없었어요. 현실이 너무 냉혹했거든요. 하지만 아직 포기하기는 싫었어요. 삼촌과 함께 이겨내고 싶었어요. 그 방법이 무엇인지는 몰랐지만 말이에요. 다음 날 아침 민주는 결심했어요. 더 이상 삼촌을 부끄러워하지 않기로요. 세상이 무시한다고 해서 삼촌의 가치가 떨어지는 건 아니었거든요. 하지만 그 결심을 실천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았어요. 사회의 편견은 생각보다 깊고 강했거든요. 태식도 그날 아침 공장에 가면서 다짐했어요. 조카에게 부끄럽지 않은 어른이 되겠다고요. 비록 세상이 인정해주지 않아도 자신의 일에 자부심을 갖겠다고요. 하지만 현실의 벽은 여전히 높았어요. 그들에게는 더 큰 시련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민준이 대학교 산학협력 프로젝트 발표를 준비하고 있을 때였어요. 팀장을 맡은 재벌가 출신 동기 현우가 비웃으며 말했어요. 민준아, 내 아이디어는 너무 현장 중심이야. 요즘은 이론적 접근이 더 중요하거든. 좀 더 세련되게 다듬어봐. 민준의 제안은 삼촌에게서 배운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한 것이었어요. 하지만 또다시 무시당했어요. 현장에서 배운 건 학술적이지 못해. 현우가 다른 팀원들에게 말했어요. 우리는 미래 엔지니어가 될 사람들이야. 과거의 낡은 방식에 얽매이면 안 돼. 팀원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민주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삼촌의 20년 경험이 낡은 방식이라고 불리는 게 참을 수 없었거든요. 하지만 혼자서는 어쩔 수 없었어요. 결국 민준의 아이디어는 채택되지 않았어요. 현우의 화려한 이론적 접근법이 선택되었어요. 민준은 마음이 무너져 내렸어요. 삼촌의 실무 경험이 이론 앞에서 무력해지는 순간이었어요. 태식이 근무하는 공장에 갑작스런 위기가 닥쳤어요. 일본에서 수입한 핵심 부품의 심각한 결함이 발견된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이야? 공장장이 소리쳤어요. 전체 생산 라인이 중단될 위기에 처했어요. 손실액이 수십억 원에 달할 상황이었어요. 하루하루가 천문학적인 손해였거든요. 일본 측에서는 부품 교체까지 3주가 걸린다고 통보해 왔어요. 3주라고? 우리가 3주 동안 놀고 있으라는 거야? 공장장의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어요. 관리진들이 긴급 회의를 했어요. 하지만 뾰족한 수가 없었어요. 대체 부품을 구할 수 있을까요? 전 세계를 뒤져봐도 이런 정밀 부품은 일본이 독점이에요. 그럼 응급 수리는? 위험해요. 자칫하면 더 큰 손실이. 회의실은 절망적인 분위기였어요. 태식은 회의실 밖에서 이 소식을 들었어요. 마음이 답답했어요. 문제가 된 부품을 보면 해결책이 떠오를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자신은 단순한 현장 기술자일 뿐이었어요.
누가 그의 의견을 들어줄까요? 공장장은 긴급 회의를 소집했어요. 3주 동안 생산을 중단할 수는 없다. 대체 부품을 구하거나 응급수리 방안을 찾아야 한다. 하지만 관리진들은 속수무책이었어요. 해외 기술진을 불러보는 건 어떨까요?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요. 게다가 언제 올지도. 그럼 정말 3주 동안 손 놓고 있어야 하는 건가요? 공장장의 한숨이 깊어졌어요. 이런 위기는 처음 겪는 일이었어요. 직원들의 일자리도 위태로워질 수 있었거든요. 태식은 문제가 된 부품을 멀리서 바라보았어요. 20년 넘게 현장에서 쌓은 경험으로 볼 때 이 정도 결함은 충분히 개선할 수 있었어요. 부품의 구조와 작동 원리가 한눈에 들어왔거든요. 하지만 그는 단순한 현장 기술자일 뿐이었어요. 내가 나설 일이 아니야. 태식이 스스로에게 말했어요.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안타까웠어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보이는데 말이에요. 민주는 학교에서 이 소식을 들었어요. 삼촌이 근무하는 공장의 위기 상황이 뉴스에까지 나온 거예요. 자동차 부품업체 생산 중단 위기. 수백 명 일자리 위태. 헤드라인을 보며 민준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삼촌도 정리해고 대상이 될 수 있었거든요. 민주는 급하게 삼촌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하지만 받지 않았어요. 태식은 고민에 빠져 있었어요. 자신이 해결책을 알고 있지만 감히 나서기가 두려웠어요. 만약 실패한다면 더 큰 책임을 져야 할 거예요. 성공한다 해도 현장 기술자 주제에 나댔다는 비난을 받을 수도 있었어요. 괜히 나섰다가 욕만 먹겠지. 태식이 중얼거렸어요. 하지만 동료들의 걱정스러운 얼굴을 보니 마음이 아팠어요. 모두 불안해하고 있었거든요. 공장 분위기는 날로 어두워졌어요. 직원들은 정리해고 소문에 불안해했어요. 이번에 정말 큰일 났다더라. 일본 측에서도 해결책이 없다는데 우리 다 잘리는 거 아니야? 관리진들도 해결책을 찾지 못해 초조해했어요. 해외 컨설팅 업체에서 온 전문가들도 명확한 답을 주지 못했어요. 이런 정밀한 부품은 원재 조사가 아니면 어렵습니다. 섣불리 건드렸다가는 더 큰 손실이. 그 말만 반복했어요. 태식은 점심시간에도 식사를 제대로 할 수 없었어요. 마음이 너무 답답했거든요. 해결 방법을 알고 있는데 말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20년 넘게 이런 일 해왔는데 태식이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하지만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혹시 실패하면 어떻게 하죠? 민주는 견디다 못해 공장으로 직접 찾아갔어요. 수업을 빼먹고 달려온 거예요. 삼촌을 만나자마자 물었어요. 삼촌, 정말 해결책이 없는 건가요? 태식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말했어요. 있긴 해. 하지만 내가 나설 일이 아니야. 나는 그냥 기계만 돌리는 사람이니까. 그런 말씀 마세요. 민준이 목소리를 높였어요. 삼촌이 얼마나 뛰어난 기술자인지 저는 알고 있어요. 민준의 눈에는 절망과 간절함이 섞여 있었어요. 이럴 때 나서지 않으면 언제 나서실 건가요? 삼촌의 기술을 보여줄 기회잖아요. 태식은 조카의 절절한 호소에 마음이 흔들렸어요. 정말 이대로 포기해야 하는 걸까요? 20년 넘게 쌓아온 경험과 기술이 무의미한 걸까요? 그때 공장장이 태식을 찾아왔어요. 절망적인 상황에서는 풀악이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었어요. 태식 씨, 혹시 이 부품에 대해 아는 게 있나요? 공장장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묻어 있었어요. 20년 넘게 현장에 계셨으니까. 혹시나 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태식은 잠시 주저했어요. 하지만 민준의 격려하는 눈빛을 보고 용기를 냈어요. 부품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태식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조립 공정에서 발생하는 미세한 편차가 원인인 것 같습니다. 공장장의 눈이 커졌어요. 정말요? 어떻게 아시죠? 20년 넘게 이런 부품들을 다뤄봐서 태식이 차근차근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그의 분석은 정확했고 논리적이었어요. 여기 보세요. 이 연결 부위에서 0.02mm 편차가 발생하고 있어요. 공장장이 놀라며 들여다봤어요. 정말 태식의 말대로였어요. 어떻게 이런 걸 눈으로 봐서 알 수 있죠? 경험이에요. 이런 증상은 전에도 몇 번 봤거든요. 관리진들이 하나둘씩 모여들었어요. 태식의 설명을 들을수록 그들의 표정이 놀라움으로 바뀌었어요. 이런 분석이 현장 기술자에게서 나올 줄이야. 누군가 중얼거렸어요. 태식은 자신감을 얻어 더욱 구체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했어요. 특수 패킹을 0.015mm 두께로 삽입하고 조립 각도를 1.3도 조정하면 됩니다. 그러면 원래 성능의 95% 이상을 회복할 수 있어요. 모든 사람이 태식을 빤히 바라봤어요. 이런 정밀한 해결책을 현장 기술자가 제시할 줄 몰랐거든요. 하지만 이 작업은 상당히 정밀해야 합니다. 태식이 신중하게 말했어요. 실수하면 더 큰 손실이 날 수도 있어요. 공장장은 고민했어요. 다른 방법이 없는 상황이었어요. 3주를 기다릴 수도 없었고요. 해봅시다. 공장장이 결단을 내렸어요.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요. 정말 괜찮을까요? 한 관리자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혹시 더 망가지면? 지금도 이미 망가진 거야. 공장장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태식 씨를 믿어보자. 마침내 태식에게 기회가 주어진 거예요. 민주는 삼촌이 작업하는 모습을 지켜보며 가슴이 뛰었어요. 드디어 삼촌의 진짜 실력을 세상에 보여줄 때가 온 거예요. 하지만 동시에 불안하기도 했어요. 만약 실패한다면 모든 것이 끝장날 수도 있었거든요. 삼촌, 할 수 있어요. 민준이 격려했어요. 태식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20년 넘게 꿈꿔온 순간이었어요. 자신의 기술로 회사를 구하고 동료들의 일자리를 지킬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어요. 자, 시작해보자. 태식이 작업복을 단정히 입으며 말했어요. 마침내 진정한 시험대에 오른 거예요. 모든 사람의 시선이 태식에게 집중되었어요. 성공과 실패가 갈리는 중요한 순간이었어요. 태식은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이제 20년 경력의 진가를 보여줄 시간이었어요. 태식은 정밀 측정 도구들을 차례차례 꺼내기 시작했어요. 그의 손길은 20년 경력답게 정확하고 신속했어요. 마치 수술하는 의사처럼 집중된 모습이었어요. 주변에 모인 관리진들과 엔지니어들은 태식의 작업 방식을 보며 점점 놀라워했어요. 저렇게 정밀한 측정을 계산도 없이 어떻게 하지? 한 엔지니어가 중얼거렸어요. 태식은 마이크로미터를 들고 부품을 세밀하게 측정하기 시작했어요. 0.002mm 단위까지 정확하게 읽어냈어요. 저 사람 정말 대단하네. 다른 엔지니어가 감탄했어요. 저런 정밀 측정은 숙련된 기술자도 쉽지 않은데 태식의 손은 전혀 떨리지 않았어요. 20년 넘게 갈고 닦은 기술이었거든요. 자, 이제 분해해 보겠습니다. 태식이 조용히 말했어요. 문제의 부품을 차근차근 분해하기 시작했어요. 하나하나 부품을 분리할 때마다 그의 예상이 맞아떨어졌어요. 여기 보세요. 태식이 현미경을 가리키며 설명했어요. 0.02mm 편차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일본 측에서도 못 찾은 부분이에요. 엔지니어들이 서로 얼굴을 바라보며 수군거렸어요. 정말 태식의 말대로였어요.
일본 기술자들이 놓친 부분을 찾아낸 거예요. 이런 미세한 편차를 어떻게 눈으로? 공장장이 놀라워했어요. 경험입니다. 태식이 겸손하게 대답했어요. 20년 넘게 이런 부품들을 만져봐서 눈에 익었어요.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자신감이 가득했어요. 드디어 자신의 실력을 보여줄 기회가 온 거였어요. 태식은 자신만의 해결책을 제시하기 시작했어요. 특수 합금 시트를 0.015mm 두께로 삽입하고 조립 각도를 1.3도 조정하면 됩니다. 그의 설명은 이론적 근거도 충분했어요. 금속 피로도와 열 팽창 개수를 고려하면 이 방법이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입니다. 한 엔지니어가 놀라며 물었어요. 이런 정밀한 계산을 어떻게 머릿속으로? 현장에서 몸으로 익힌 거예요. 태식이 웃으며 답했어요. 이론만으로는 안 되는 게 있거든요. 작업이 진행될수록 태식의 진가가 더욱 드러났어요. 그는 단순히 경험만 있는 게 아니었어요. 이론적 배경도 깊이 이해하고 있었거든요. 이 부분은 재질의 특성상 진동 주파수를 고려해야 합니다. 태식의 설명에 공장장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론과 실물을 완벽하게 결합한 해결책이었어요. 정말 대단하시네요. 한 관리자가 감탄했어요. 이런 수준의 기술자가 우리 회사에 있었다니. 민주는 삼촌의 모습을 보며 가슴이 벅찼어요. 평소 과묵하고 소심해 보였던 삼촌이 기술 앞에서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어요. 자신감 넘치고 정확하며 무엇보다 전문가다운 면모를 보이고 있었어요. 저게 우리 삼촌이야? 민준이 속으로 생각했어요. 자랑스러움이 물밀듯이 밀려왔어요. 태식은 특수 공구를 이용해 정밀 작업을 시작했어요. 0.01mm 단위의 정확성이 요구되는 작업이었어요. 하지만 그의 손은 전혀 떨리지 않았어요. 조심스럽게, 천천히, 태식이 중얼거리며 집중했어요.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지켜봤어요. 한 번의 실수라도 하면 부품이 완전히 망가질 수 있었거든요. 하지만 태식은 완벽했어요. 마치 예술 작품을 만드는 것 같았어요. 오후 2시 드디어 핵심 작업에 들어갔어요. 가장 중요한 순간이었어요. 태식은 특수 합금 시트를 정확히 0.015mm 두께로 삽입했어요. 각도 조정 1.3도. 태식이 세밀하게 조정했어요. 모든 사람이 긴장한 채 지켜봤어요. 성공과 실패가 갈리는 순간이었거든요. 완료했습니다. 태식이 마침내 말했어요.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니었어요. 실제로 작동하는지 확인해야 했거든요. 시험 가동해 보겠습니다. 태식이 조심스럽게 말하며 기계를 작동시켰어요. 모든 사람이 숨을 죽이고 지켜보는 가운데였어요. 기계가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이상이 없어 보였어요. 하지만 진짜 테스트는 정밀도 측정이었어요. 측정기의 숫자들이 하나씩 나타났어요. 오차 범위 0.005mm. 한 엔지니어가 외쳤어요. 완벽한 정밀도예요. 믿을 수 없어. 다른 엔지니어가 중얼거렸어요. 3주가 걸린다던 문제를 반나절 만에 공장장이 태식의 손을 잡았어요. 태식 씨, 정말 고맙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기술을. 태식은 겸손하게 고개를 숙였어요. 그냥 운이 좋았어요. 하지만 모든 사람이 알고 있었어요. 이건 운이 아니라 실력이었다는 걸요. 그때 민준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삼촌이 가지고 계신 특허가 10개가 넘어요. 모두 이런 정밀 가공 기술 관련입니다. 모든 사람이 태식을 다시 바라봤어요. 특허를. 정말요? 공장장이 놀라며 물었어요. 어떤 특허들인가요?
태식은 부끄러워하며 말했어요. 그냥 현장에서 부딪히다 보니 생각나는 게 있어서요. 혼자 연구해 본 것들이에요. 그의 겸손한 태도가 오히려 더 인상적이었어요. 진정한 전문가의 모습이었거든요. 한 엔지니어가 물었어요. 어떤 분야 특허들인가요? 정밀 가공, 부품 개선, 공정 효율화. 태식이 차근차근 설명했어요. 대부분 현장에서 발견한 문제점들을 해결한 거예요. 갑자기 공장 사무실로 전화가 걸려왔어요. 네, 독일 지멘스에서요? 관리자가 당황하며 받았어요. 예, 맞습니다. 문제가 해결됐다고요? 통화 내용을 들은 모든 사람이 태식을 바라봤어요. 독일 본사에서 기술 지원을 위해 전문가를 파견하려고 했는데요. 이미 해결됐다는 소식을 들었다는 거였어요. 어떻게 해결하셨는지 궁금하다고 하는데요. 관리자가 태식에게 말했어요. 독일 본사에서도 관심을 보이네요. 태식은 당황했어요. 이렇게까지 관심을 받을 줄 몰랐거든요. 공장장이 태식에게 물었어요. 혹시 다른 기술도 개발하신 게 있나요? 태식은 망설이다가 말했어요. 사실 효율을 30%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있긴 한데, 모든 사람의 눈이 다시 한번 커졌어요. 30% 효율 향상이라니요. 그건 엄청난 개선이었어요. 정말요? 어떤 방법인가요? 공장장이 흥미진진하게 물었어요. 공정 순서를 일부 바꾸고 열 처리 시간을 조정하면 됩니다. 태식이 차근차근 설명했어요. 그의 아이디어는 정말 혁신적이었어요. 이런 발상을 어떻게 하셨죠? 한 엔지니어가 감탄했어요. 현장에서 오래 지켜보다 보니 개선할 점들이 보이더라고요. 태식의 말에 모든 사람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현장 경험의 소중함을 깨닫는 순간이었어요. 그날 저녁 회사 임원진이 긴급회의를 소집했어요. 태식의 기술력에 대한 평가를 위해서였어요. 20년 넘게 우리 회사에 이런 인재가 있었는데 몰랐다니. 한 임원이 한탄했어요. 앞으로 태식 씨를 어떻게 대우해야 할지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겠어. 다른 임원도 동의했어요. 이런 기술자를 놓치면 안 되지. 다른 회사에서 스카우트 제의가 들어올 수도 있어. 민주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삼촌에게 말했어요. 삼촌, 오늘 정말 자랑스러웠어요. 이제 누구도 우리를 무시할 수 없을 거예요. 태식은 조카의 어깨를 다독이며 말했어요. 민준아, 진짜 실력은 숨길 수 없는 법이야. 오늘이 그 증명이었어. 민준의 눈에는 눈물이 맺혔어요. 너무 오랫동안 기다려온 순간이었거든요. 삼촌이 이렇게 대단한 분인 줄 진작 알았으면. 괜찮아. 지금이라도 알게 된 게 다행이지. 태식도 마음이 벅찼어요. 20년 넘게 숨겨두었던 실력을 드디어 인정받았거든요. 그날 밤 태식은 오랜만에 마음 편히 잠들 수 있었어요. 20년 넘게 품어온 자신의 기술이 드디어 인정받는 순간이었어요. 조카도 이제 자신을 부끄러워하지 않을 것 같았어요. 새로운 시작의 전야였어요. 소문은 빠르게 퍼져나갔어요. 공장 직원들은 물론 관련 업계에까지 태식의 기술력이 알려지기 시작했어요. 공장에 숨은 고수가 있다더라. 일본도 못 고친 걸 혼자서 해결했다는데 그런 이야기가 돌았어요. 드디어 태식의 진가가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한 거예요. 다음 날 아침 놀라운 일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여러 대기업에서 태식에게 관심을 보이기 시작한 거였어요. 진정한 변화의 시작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태식이 출근하자마자 공장장이 달려왔어요. 태식 씨, 대변이 났어요. 공장장의 얼굴에는 흥분이 가득했어요. 현대중공업에서 전화가 왔는데 태식 씨를 만나고 싶다고 해요.
태식은 당황했어요. 저를요? 왜? 어제 일이 벌써 알려진 모양이에요. 공장장이 신이 나서 말했어요. 그것도 현대중공업에서 직접. 태식은 마음 한편으로는 기뻤어요. 하지만 동시에 부담스럽기도 했어요. 갑자기 이렇게 관심을 받는 게 어색했거든요. 20년 넘게 조용히 일해왔는데 말이에요. 민주는 학교에서 교수님으로부터 뜻밖의 연락을 받았어요. 민준이 삼촌분이 정말 대단한 기술자시구나. 교수의 목소리에는 놀라움이 묻어 있었어요. 어제 업계에서 난리가 났어. 혹시 우리 대학원 산학협력 프로젝트에 참여 의향이 있으신지 물어봐 줄래? 민주는 꿈을 꾸는 것 같았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현장 기술자라며 무시하던 교수가요. 이제는 직접 협력을 요청하고 있었어요. 네, 교수님. 전달해 드릴게요. 민준의 목소리에는 자부심이 가득했어요. 드디어 삼촌이 인정받는 순간이었어요. 오후에 태식의 공장에 검은색 고급 승용차 몇 대가 들어섰어요.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포스코 등 대기업 임원들이 태식을 만나러 온 거였어요. 공장 직원들은 이런 광경을 처음 보며 웅성거렸어요. 저 차들 뭐야? 대기업 로고가 붙어 있네? 설마 태식 기사님 때문에? 모든 사람이 놀라워했어요. 평소 조용하던 태식이 갑자기 주목받는 상황이었거든요. 태식 기술자님이시죠? 현대중공업 기술이사가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기술자님이라는 호칭에 태식은 어색해했어요. 저는 그냥 아닙니다. 기술이사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어제 하신 일을 보면 최고 수준의 기술자시에요. 저희가 10년 넘게 해결하지 못한 문제와 비슷한 케이스거든요. 태식은 믿기지 않았어요. 자신이 해결한 문제가 그렇게 어려운 거였나요? 그냥 경험으로 풀어낸 건데 말이에요. 회의실에서 태식은 자신의 기술에 대해 설명했어요. 대기업 임원들은 태식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집중했어요. 이 기술을 실용화하면 삼성중공업 임원이 흥미롭게 말했어요. 연간 수백억 원의 비용 절감이 가능합니다. 정말요? 태식이 놀라며 물었어요. 그저 현장에서 불편한 걸 개선한 건데. 그게 바로 혁신입니다. 포스코 임원이 감탄했어요. 현장에서 나오는 진짜 아이디어죠. 태식이 보여준 특허 자료들을 본 임원들은 더욱 놀랐어요. 이런 혁신적인 기술들이 모두 현장 경험에서 나온 거군요. 대학 교수들도 생각 못한 접근 방식이에요. 태식은 자신의 가치를 처음으로 제대로 인정받는 기분이었어요. 20년 넘게 쌓아온 경험이 드디어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어요. 그때 또 다른 방문객이 왔어요. 수영의 아버지가 운영하는 금융그룹 계열사의 제조업 담당 상무였어요. 태식 씨 소문을 듣고 왔습니다. 상무가 정중하게 말했어요. 저희 그룹에서 진행하는 스마트 팩토리 프로젝트에 참여하실 의향이 수영 아버지의 회사에서 태식을 영입하려는 거였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공장 근로자라며 무시했던 그 사람들이요. 이제는 기술 전문가라며 모셔가려고 했어요. 태식은 아이러니함을 느꼈어요. 사람은 그대로인데 세상의 시선만 180도 바뀐 거였어요. 민주는 이 소식을 들고 공장으로 달려왔어요. 수영 아버지의 회사에서 삼촌을 스카우트하려 한다니요. 세상이 완전히 바뀐 것 같았어요. 그때 수영에게서 갑작스런 연락이 왔어요. 민준아, 만날 수 있을까? 수영의 목소리는 어딘가 어색했어요. 꼭 할 말이 있어. 민주는 알 수 있었어요. 삼촌의 달라진 위상 때문이겠죠. 하지만 이제는 민준도 달랐어요. 카페에서 만난 수영은 어색해했어요. 민준아, 우리 아버지가.
주영이 머뭇거리며 말했어요. 내 삼촌분에 대해 많이 물어보시더라. 혹시 소개받을 수 있냐고. 민주는 씁쓸하게 웃었어요. 이제서야 접근하다니요. 그때는 왜 그러셨는데요? 민준이 차갑게 물었어요. 미안해. 주영이 고개를 숙였어요. 그때는 우리도 몰랐어. 내 삼촌분이 그런 대단한 분인 줄. 민주는 더욱 씁쓸해졌어요. 삼촌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분이에요. 달라진 건 세상의 시선뿐이죠. 주영은 할 말을 잃었어요. 민준의 말이 정확했거든요. 사람은 그대로인데 인식만 바뀐 거였어요. 민준아, 우리 다시. 안 돼요. 민준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진짜 나를 사랑한다면 처음부터 그랬어야죠. 지금은 삼촌 때문에 접근하는 것 같아서 기분이 좋지 않아요. 주영은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어요. 민준의 말이 맞았거든요. 그날 저녁 태식은 여러 회사의 제안을 받았어요. 현대중공업에서는 기술이사 대우로요. 삼성에서는 수석연구원으로요. 심지어 독일 회사에서도 기술 고문 제안이 들어왔어요. 20년 넘게 한 회사에서 말단 기술자로 지낸 그에게는 꿈 같은 일이었어요. 하지만 태식은 고민이 되었어요. 민주는 삼촌에게 물었어요. 삼촌, 어떻게 하실 거예요? 태식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민준아, 나는 여기서 계속 일하고 싶어. 이 회사가 나를 키워줬으니까. 대신 조건은 좀 바꿔보자고 할 생각이야. 민주는 삼촌의 의리를 존경했어요. 성공해도 은혜를 잊지 않는 모습이었거든요. 현재 회사 사장이 태식을 찾아와 간곡히 부탁했어요. 태식 씨, 제발 우리 회사에 남아주세요. 사장의 목소리에는 절실함이 묻어 있었어요. 기술 담당 이사로 모시겠습니다. 연봉도 몇 배로 올려드리고요. 태식은 겸손하게 답했어요. 과분한 대우입니다. 하지만 동료들과 함께 일하고 싶어요. 이 회사를 더 좋게 만들고 싶거든요. 사장은 감동했어요. 이런 인재를 놓칠 뻔했다니요. 그날 밤 민주는 삼촌에게 말했어요. 삼촌, 이제 정말 자랑스러워요. 제가 삼촌을 부끄러워했던 게 창피해요. 태식은 조카를 안아주며 말했어요. 민준아, 진짜 가치는 겉모습에 있지 않아. 실력과 인품에 있는 거야. 세상이 늦게 알아봤을 뿐이지. 민준의 눈에는 눈물이 맺혔어요. 삼촌의 말이 가슴 깊이 와닿았거든요. 주영의 아버지는 결국 직접 태식을 만나러 왔어요. 예전에 공장 근로자라며 무시했던 그 사람이요. 이제는 기술 전문가가 되어 있었어요. 정말 아이러니한 상황이었어요. 태식 이사님, 주영의 아버지가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예전에는 이름도 제대로 기억하지 않았는데요. 이제는 이사님이라며 존댓말을 했어요. 저희 그룹과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태식은 차분하게 답했어요. 좋은 제안 감사합니다만 신중하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전 같으면 바로 거절했을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태식은 어른다웠어요. 개인적인 감정보다는 회사의 이익을 생각했거든요. 업계에 관심이 쏟아지면서 태식은 하루아침에 유명인사가 되었어요. 기술 잡지에서 인터뷰 요청이 들어왔어요. 대학교에서는 특강 제안이 왔어요. 현장에서 우러나온 혁신 기술이라는 제목으로요. 그의 이야기가 화제가 되었어요. 20년 현장 경험의 진가, 숨겨진 기술 전문가의 발견, 언론에서도 태식의 사례를 다뤘어요. 제조업의 가치를 재평가하는 계기가 되었거든요. 태식은 인터뷰에서 말했어요. 현장에는 이런 기술자들이 많습니다. 다만 기회를 얻지 못했을 뿐이에요. 제조업이야말로 우리나라의 근본입니다. 그의 말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어요. 마침내 태식은
자신의 진가를 인정받았어요. 더 이상 그냥 공장 직원이 아니라 기술 혁신가였어요. 민준도 이제 당당하게 말할 수 있게 되었어요. 우리 삼촌은 기술자예요. 여러 특허도 가지고 계시고요. 대기업들에서 모셔가려고 해요. 친구들의 시선이 부러움으로 바뀌었어요. 진정한 가치의 승리였어요. 세상은 늦게라도 진짜 실력을 알아봤어요. 태식과 민준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었어요. 3개월 후, 태식은 기술 담당 이사로 승진하여 새로운 연구개발팀을 이끌게 되었어요. 그의 사무실에는 각종 기술 관련 상장과 특허증들이 걸려 있었어요. 예전에는 서랍 깊숙이 숨겨두었던 것들이요. 이제는 자랑스러운 업적이 되었어요. 태식 이사님, 오늘 회의 자료입니다. 직원이 정중하게 인사하며 서류를 가져다 줬어요. 이사님이라는 호칭이 아직도 어색했지만요. 태식은 점점 익숙해지고 있었어요. 자신의 가치를 인정받는다는 것이 이런 기분이구나 싶었어요. 민주는 대학원에 진학하여 삼촌과 함께 산학협력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었어요. 교수들도 이제는 민준을 완전히 다른 시선으로 바라봤어요. 역시 집안 내력이 있구나. 기술적 감각이 남다르다. 민준이 아이디어는 정말 실용적이야. 같은 사람인데 평가가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민준은 씁쓸하면서도 현실을 받아들였어요. 세상이 원래 그런 곳이라는 걸 알게 되었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당당할 수 있었어요. 삼촌의 성공 덕분이었어요. 어느 날 태식의 사무실에 뜻밖의 방문객이 왔어요. 수영의 아버지였어요. 태식 이사님, 안녕하십니까? 그가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예전에 민준의 집안을 무시했던 그 사람이요. 이제는 이사님이라며 깍듯하게 대했어요. 저번에 말씀드린 합작 투자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태식은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어요. 좋은 제안 감사합니다만 아직 신중하게 검토 중입니다. 다만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수영의 아버지가 귀를 기울였어요. 사업은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하는데 태식이 차분하게 말했어요. 예전에 저희 조카를 어떻게 대하셨는지 기억합니다. 그 부분에서 아쉬움이 있네요. 수영의 아버지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자신의 과거 행동이 돌아온 거였어요. 그때는 제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하지만 태식은 개인적인 감정보다는 회사를 생각했어요. 하지만 회사 입장에서는 좋은 기회일 수 있으니 검토해 보겠습니다. 태식의 어른스러운 모습에 상대방도 감탄했어요. 민주는 이제 당당하게 자신의 출신을 밝혔어요. 학과 동기들이 부모 자랑을 할 때요. 우리 삼촌은 기술이사예요. 여러 특허도 가지고 계시고 최근에 대기업들에서 영입 제안도 많이 받으셨어요. 친구들의 시선이 부러움으로 바뀌었어요. 와, 정말 기술 특허. 대기업에서 모셔가려고 해. 민준이 집안 정말 대단하네. 민준은 웃으며 답했어요. 삼촌이 20년 넘게 현장에서 쌓아온 기술이거든요. 이제는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었어요. 태식의 기술은 이제 해외에서도 인정받기 시작했어요. 독일의 유명 기계 제조업체에서 기술 자문 계약을 제안해 왔어요. 일본의 정밀기계 회사에서도 공동 연구를 요청했어요. Made in Korea 기술의 위상이 높아지는 순간이었어요. 한국 기술자의 창의성이 놀랍다. 독일 기술진이 감탄했어요. 현장 경험에서 나온 아이디어는 정말 혁신적이다. 태식은 뿌듯했어요. 우리나라 기술의 우수성을 알릴 수 있어서요. 어느 날 태식은 전국 제조업 기술자 대회에서 올해의 기술혁신상을 받았어요. 시상식장에는 민준도 함께 참석했어요.
무대에 선 태식은 떨리는 마음으로 소감을 말했어요. 20년 넘게 현장에서 일하면서 제조업이야말로 우리나라의 근본이라고 믿어왔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많은 기술자들이 묵묵히 일하고 있습니다. 태식이 계속 말했어요. 이들의 노력이 있어야 나라가 발전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 대표로 이 상을 받는 것 같아서 더욱 의미가 깊습니다. 관객들이 일어서서 박수를 쳤어요. 민주는 삼촌의 모습을 보며 눈물이 났어요. 예전에는 공장복 때문에 위축되던 삼촌이요. 이제는 당당하게 제조업의 가치를 설파하고 있었어요. 진정한 자부심을 갖게 된 거예요. 시상식 후 기자들이 태석에게 몰려들었어요. 평소 현장 기술자들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어떻게 바꿔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한 기자가 질문했어요. 태식은 차분하게 답했어요. 기술자들도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핵심 인재입니다. 외형보다는 실력으로 평가받는 사회가 되어야 해요. 제조업 없이는 어떤 나라도 발전할 수 없습니다. 기자들이 열심히 받아 적었어요. 태식의 말은 다음 날 신문에 크게 실렸어요. 그날 저녁 집에서 삼촌과 조카는 조용히 맥주를 마시며 이야기했어요. 민준아, 이제 내가 누구와 결혼하든 당당할 수 있겠구나. 태식이 웃으며 말했어요. 민준도 웃었어요. 삼촌 사실 수영이가 다시 만나자고 연락 왔어요. 어떻게 할 거냐? 태식이 물었어요. 민준은 잠시 생각하더니 답했어요. 거절했어요. 진짜 나를 사랑한다면 처음부터 그랬어야죠. 지금은 삼촌 때문에 접근하는 것 같아서 기분이 좋지 않아요. 태식은 조카의 성장한 모습에 흐뭇해했어요. 잘했어. 그런 사람은 나중에도 그럴 거야. 진짜 너를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렴. 다음 주부터 태식은 대학교에서 특강을 시작할 예정이었어요. 현장에서 배우는 혁신 기술이라는 제목으로요. 매주 강의를 하게 된 거예요. 많은 학생들이 수강 신청을 했어요. 제조업에 대한 관심이 다시 높아지고 있었거든요. 현장 기술자에서 기술 이사까지. 태식 씨의 성공 스토리. 언론에서도 태식의 이야기를 다뤘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사례였거든요. 민주는 새로운 여자친구를 만났어요. 같은 공대 출신으로요. 삼촌의 기술력을 진심으로 존경하는 후배였어요. 선배 삼촌분 같은 분이 진짜 실력자죠. 그녀가 말했어요. 이론만 아는 사람들과는 차원이 달라요. 현장에서 나온 기술이야말로 진짜 혁신이죠. 민주는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진정으로 이해해주는 사람을 만난 거예요. 우리 삼촌 만나 뵙고 싶어요. 그녀가 말했어요. 정말 존경스러운 분이에요. 민주는 기꺼이 소개해주기로 했어요. 이제는 삼촌을 부끄러워할 이유가 없었거든요. 6개월 후 태식의 회사는 그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해외 수출이 크게 증가했어요. 직원들의 자부심도 높아졌어요. 제조업에 대한 사회적 인식도 점차 개선되고 있었어요. 우리 회사 태식 이사님 덕분이야. 직원들이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진짜 실력자시지. 태식은 이제 업계의 롤모델이 되어 있었어요. 많은 현장 기술자들에게 희망을 주는 존재였어요. 정부에서도 태식을 제조업 혁신 모범 사례로 선정했어요. 청와대에서 열린 시상식에 참석하기도 했어요. 현장 기술자의 가치를 보여준 분입니다. 대통령이 직접 치하했어요. 태식은 꿈만 같았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무시받던 자신이요. 이제는 국가에서 인정받는 기술자가 되었어요. 어느 날 저녁 태식과 민주는 함께 공장을 돌아보며 걸었어요. 삼촌, 그때 포기하지 않아서 정말 다행이에요. 민준이 말했어요. 태식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민준아, 진짜 가치는 숨길 수 없어. 언젠가는 인정받게 되어 있어. 다만 그 시기가 다를 뿐이지. 공장의 기계들이 힘차게 돌아가고 있었어요. 그 소리가 이제는 자랑스럽게 들렸어요. 제조업의 가치를 증명하는 소리 같았거든요. 삼촌, 제가 어렸을 때부터 보고 자란 기계들이네요. 민준이 추억에 잠겨 말했어요. 그때는 이런 날이 올 줄 몰랐어요. 나도 그래. 태식이 웃었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으니까 가능했던 거야. 마침내 태식과 민주는 자신들의 진가를 인정받았어요. 더 이상 집안 배경이나 겉모습 때문에 위축되지 않았어요. 진정한 실력과 인품으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된 거예요. 제조업의 가치가 재평가받는 새로운 시대의 시작이었어요. 그들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었어요. 진정한 가치는 외형이 아니라 실력에 있다는 것을요. 그리고 현장에서 나오는 기술의 소중함을 세상에 알린 거예요. 태식은 이제 전국 각지에서 강연 요청을 받았어요. 현장 기술자의 자부심, 제조업이 미래다. 그런 제목으로 말이에요. 청중들은 항상 감동했어요. 태식의 진솔한 이야기를 들으며요. 저도 현장에서 일하는데 용기가 납니다. 우리 기술도 인정받을 수 있겠네요. 그런 반응들이 이어졌어요. 민주는 대학원을 마치고 태식의 회사에 입사했어요. 삼촌과 함께 일하고 싶었거든요. 이제 정말 든든하다. 태식이 말했어요. 너와 함께라면 더 큰 일도 할 수 있을 것 같아. 민준도 자랑스러웠어요. 이런 훌륭한 삼촌과 함께 일할 수 있어서요. 어느 날 태식은 옛날 동료들과 모임을 가졌어요. 태식아, 정말 대단해졌네. 동료들이 부러워했어요. 우리도 용기가 난다. 우리 기술도 인정받을 날이 있겠지. 태식은 격려했어요. 여러분도 모두 훌륭한 기술자들이에요. 기회가 오면 보여주세요. 그날 밤 태식은 일기를 썼어요. 오랜만에 일기를 쓰는 거였어요. 오늘 옛 동료들을 만났다. 모두 힘내라고 격려했다. 나 혼자만 성공하는 게 아니라 제조업 전체가 인정받는 그날까지 계속 노력해야겠다. 태식의 꿈은 더 커져가고 있었어요. 자신만의 성공이 아니라요. 제조업 전체의 발전을 위해서였어요. 1년 후 태식의 회사는 업계 1위가 되었어요. 태식의 혁신 기술 덕분이었어요. 해외에서도 러브콜이 쇄도했어요. 한국의 기술 혁신가, 현장에서 나온 천재, 해외 언론에서도 태식을 조명했어요. 민주는 그런 삼촌이 자랑스러웠어요. 그리고 자신도 그런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게 뿌듯했어요. 어느 날 수영이 태식의 회사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민준을 만나러 온 거였어요. 민준아, 정말 마지막으로. 하지만 민준은 단호했어요. 수영 씨, 이미 끝난 일이에요. 저는 이제 다른 사람이 있어요. 진짜 저를 이해해 주는 사람 말이에요. 수영은 아쉬워했지만 포기할 수밖에 없었어요. 기회는 지나간 거였어요. 태식과 민준의 새로운 인생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어요. 더 이상 누구도 그들을 무시할 수 없었어요. 진정한 실력으로 인정받았거든요. 그들의 성공 스토리는 계속될 거예요. 제조업의 가치를 알리는 일에 평생을 바칠 거였어요. 삼촌, 우리 해냈어요. 민준이 말했어요. 응, 해냈어. 태식이 웃으며 답했어요. 이제 시작이야, 민준아. 더 큰 꿈을 향해 가보자. 그들의 앞에는 무한한 가능성이 펼쳐져 있었어요. 진정한 가치를 인정받은 그들이었기에요. 마침내 세상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외형이 아닌 실력으로 평가받는 세상으로요. 태식과 민준이 그 변화의 시작이었어요.